이곳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2025년 8월 뉴욕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 한국 서울의 한강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아시아의 한 도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CNN의 베테랑 도시 전문 기자 엘리사 밀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청률 1위, 유튜브 조회수 1천만 돌파. 유럽과 일본에서도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베이징의 정책 자문관마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칼럼을 썼죠. 한 명의 회의적인 미국 기자가 서울에서 겪은 며칠간의 경험이 어떻게 전 세계 도시들의 패러다임을 바꿨을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한강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사 밀러입니다. CNN 아틀란타 본사에서 도시공학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밤 11시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달려온 택시가 한강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봤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밤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또 시작이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다 똑같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죠. 관광객들 현혹시키려는 쇼케이스일 뿐입니다. 2년 전 런던이 떠올랐어요. 템스강 취재 중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랑하던 그 안전한 강변에서 제 동료가 강도를 당했어요. 경찰은 30분 뒤에야 왔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없다고요. 택시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카메라와 노트북. CNN의 새 기획도시의 밤, 안전신화인가 환상인가를 위해서였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자전거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거든요. 수백 대는 좋게 됐을 겁니다. LED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별들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냉소했어요. 결국 보여주기용이겠지. 가족들이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요. 실례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영어가 들렸어요. 40대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리웨이 첸입니다. 베이징시 정책 자문관이에요. 명함을 건네더군요. CNN의 엘리사 밀러입니다. 아, 그 유명한 도시 전문 기자시군요. 리웨이가 한강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이 강 보세요. 우리 장강에 비하면 개울 수준이죠. 한국은 포장만 잘해요. 속은 비어 있을 겁니다. 제 생각과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서울시 스마트안전기술본부 김도현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게 됐어요. 전형적인 홍보 담당자 말투였습니다. 여긴 그냥 관광지가 아니에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시작이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비행기에서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편의점에서 김밥을 하나 샀어요. 벤치에 앉으려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였어요. 컵라면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김밥을 뜯어보니 젓가락이 없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젓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영어로 말하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자정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녔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서울 스카이라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불빛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이죠. 이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리웨이가 비웃었습니다. 안전이라고요? 겉보기만 그렇겠죠. 진짜 사고가 나면 어떨지 모르는데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강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어주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정적 미사여구.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짜일까요? 런던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동료의 비명소리. 늦게 온 경찰. 말도 안 돼. 속으로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없어요. 특히 아시아 도시들은 더더욱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리 위 울음소리는 곧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현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러운 한강을 보여드릴게요. 편의점 라면 사서 강가에서 드셔보세요. 라면이요? 도시 안전을 평가하러 왔는데 라면이라니. 리웨이가 즉시 비웃었어요. 외국 기자까지 한국 길거리 음식 마케팅에 끌려 들어가는군요. 값싼 홍보 수단이죠. 하지만 취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강가 벤치에 앉았어요. 어제 젓가락을 주셨던 할머니가 또 계셨습니다. 역시 라면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또 만났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라면을 후후 불며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평범한 컵라면인데 맛이 달랐거든요. 강바람 때문일까요? 라면은 혼자 먹으면 짜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도현이 옆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소통의 도구죠. 소통의 도구요? 밤늦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현이 봤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구조용 드론 시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요? 정기 점검이에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강 위로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물 위에 구명 튜브를 정확히 떨어뜨리더군요. 3분도 안 걸렸어요. 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20분이나 걸렸는데 리웨이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쇼일 뿐이죠. 진짜 응급 상황에서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빨랐어요. 정확했고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해요? AI가 24시간 강을 모니터링해요.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대응팀에 신호를 보냅니다. 도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시민들 신고도 즉시 연결돼요. 누구든 위험을 발견하면 앱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따뜻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강은 흘러도 사람은 기억을 남기지요.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정적 표현, 객관적 분석 필요. 런던이 다시 떠올랐어요. 템스 강변 재개발 프로젝트. 영국 정부의 화려한 홍보.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사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도현이 빛나면 용기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한강 불꽃 축제가 있어요. 수십만 명이 몰릴 거예요. 수십만이요? 리웨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분명 혼란이 일어날 텐데요. 중국에서는 그 정도 인파는 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합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수십만 명이 한 곳에 모이면 반드시 사고가 나죠. 런던에서도 그랬으니까요. 두고 보세요. 도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도시 안전을 평가하러 왔는데 라면을 먹고 있다니. 웃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강바람. 사람들의 웃음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쇼일 뿐이라고 적어놨던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다 쇼일까요? 아니면 내일 불꽃축제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불꽃축제 전날 밤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대 청년이 다리 난간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였어요. 저기요. 달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리 위 LED 조명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국어였지만 곧이어 영어로도 나왔어요. 청년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차 2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다리 양쪽 끝에서요. 사이렌 소리도 없이 조용히요. 구급차도 뒤따라왔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뭐죠? 도현에게 물었어요. 마침 그도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AI 자살 예방 시스템이에요. 도현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다리 센서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대응팀에 신호를 보내죠. 센서가 사람 감정을 안다고요? 행동 패턴을 분석해요. 난간에 오래 서 있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면 위험 신호로 판단합니다. 리웨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이건 연출 아닌가요? 중국도 이런 시스템 다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처럼 옆에 서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힘드시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조금씩 난간에서 물러나더군요. 10분 후 청년은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해서였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뛰어가기 전에 이미 도시가 먼저 반응했거든요. 런던이 떠올랐어요. 2년 전 그날 밤.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도움도 늦게 왔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위기를 도시 전체가 감지하고 대응했어요. 할머니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지킨다더니 정말이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년에 도입됐어요. 한강 전체에 설치돼 있죠. 효과가 있나요? 자살률이 40% 감소했어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리웨이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개인정보는 어때요? 시민들이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일 텐데요. CCTV는 얼굴을 인식하지 않아요. 행동 패턴만 분석하죠. 위급 상황에만 작동해요. 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결합. 쇼일 뿐이라고 적으려던 손이 멈췄어요. 내가 뛰어들기 전에 도시가 먼저 반응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기자님, 차 한잔 하세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생강차 같았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년도 저도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리웨이도 조용해졌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내일 불꽃 축제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면 분명 혼란이 있을 텐데. 런던에서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일을 보니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꽃 축제 당일 저녁 한강에는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 정도면 곧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군중 심리를 많이 봐왔거든요. 런던에서도 그랬고요. 리웨이도 동감했어요. 중국에서는 이 정도 인파는 당국이 엄격히 통제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죠. 분명 사고 날 거예요. 리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차분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 제가 예상했던 밀치고 다투는 모습은 없었어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길을 터주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업은 아버지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고 할머니 걸음이 느리면 뒤에서 기다려주더군요.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 네. 천천히 가세요. 이런 대화가 곳곳에서 들렸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도 질서정연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펼쳐놓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일본인, 서양인들까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길 안내도 하고 외국인들 도움도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길을 헤매는 서양인 가족을 자원봉사자가 영어로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더군요. 리웨이가 여전히 의심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불꽃이 시작되면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 한 명이 인파 속에서 넘어졌어요. 위험해. 리웨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3초 만에 해결됐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후 8시, 드디어 불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폭죽이 터지는 순간, 수십만 명이 동시에 우아하고 감탄했어요. 그 소리가 한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에 화려한 불꽃들이 피어올랐어요. 빨강, 파랑, 금색 불꽃들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앞으로 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어깨에 올라타 박수를 쳤어요. 연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감탄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긴 불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정말 그랬어요. 30분간 이어진 불꽃쇼가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혼란이 시작될 거다. 리웨이가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어요. 지하철역 방향과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 걸어갔습니다. 줄 서세요.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렇게 조용히 질서 있게 움직이는 도시를 처음 봤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리웨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울 사람들이에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외국인 가족이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가서 영어로 길을 알려주더군요. 정말 고마워요. 외국인이 고마워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수십만이 이렇게 조용히 감탄만 하는 도시, 처음 본다.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축제에도 혼란이 일어나곤 했는데. 그런데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불꽃 축제 인파 때문에 어디선가 작은 사고가 난 모양이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늦은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 자전거 도로를 걸었습니다. 동료 기자 마이클이 조깅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런던에서 온 프리랜서 기자예요. 저와 함께 이번 취재를 담당하고 있었죠. 엘리사, 이상한 일이 있었어. 마이클이 헉헉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깅하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어. 그림자만 봤는데 뭔가 수상했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2년 전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동료가 당한 그 사건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졌어. 리웨이가 멀리서 이 대화를 듣고 즉시 비웃었어요. 봐요, 내가 뭐라고 했나요? 안전하다는 건 환상일 뿐이라고요. 이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한강을 너무 좋게 평가한 건 아닐까요? 런던에서의 그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료의 비명소리. 늦게 온 경찰. 역시 똑같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나타났어요. 뭐죠, 저건? 순찰 드론이에요. 도현이 어디선가 나타나 설명했습니다. CCTV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나 봐요. 리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일 거예요. 드론이 나올 정도면 말이죠. 드론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벤치 근처에서 멈췄어요.
저기 누가 있나 봐요. 도현이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중인 남성 한 분이 벤치에 쓰러져 계시네요. 3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들이 확인해보니 정말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취객이었습니다. 취객분이시네요.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남성을 깨웠습니다. 마이클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본 그림자는 저분이었나 보군요.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모르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사라졌어요. 도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강 전체에 AI 기반 안전망이 구축돼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패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확인하죠. 개인정보 침해는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굴 인식은 하지 않아요. 단순히 움직임만 분석하죠. 실제 위험 상황에만 대응해요.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다가오셨어요. 서울은 겁주려는 사람보다 지켜주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경찰도 30분 뒤에야 왔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3분 만에 상황이 파악되고 해결됐어요. 쇼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조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안심하고 뛸 수 있었거든요. 리웨이도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 드론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처럼요. 한강의 밤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의 트라우마와 서울에서의 경험.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도시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타세요. 제가 말했지만 마이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런던에서 매일 자전거 타는데 뭘요? 커브를 돌다가 앞에서 오던 다른 자전거와 부딪혔어요. 마이클! 달려갔습니다. 마이클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힌 상태였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 본능이 앞섰어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취재가 아니라 생명이야.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이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현이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CCTV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구급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구급팀이 출동하고 있으니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동시에 한강관제센터에서 구급차와 의료진에게 신호가 갔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침 오후 6시 러시아워 시간이었거든요.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리웨이가 단언했습니다. 이번엔 늦을 거예요. 저 교통체증 보세요. 구급차가 어떻게 와요? 런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30분도 걸렸어요. 제가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에서는. 그런데 3분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벌써요? 리웨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는 도로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한 거예요. SUV, 택시, 승용차, 심지어 오토바이까지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차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구급차가 지나갈 길이 쫙 열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도현이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구급차 사이렌이 들리면 무조건 길을 비켜줘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약속이죠. 구급차가 마치 바다를 가르듯 차들 사이를 달려왔어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의료진이 내려서 마이클을 즉시 응급처치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이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차량이 다시 길을 터주었습니다. 리웨이가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건 통제된 것도 아닌데 전부가 이렇게 움직이다니.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두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서울은 사람 하나 살리려고 다 함께 길을 내줘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 런던에서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도 교통체증에 막혀 늦게 도착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수백 대의 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나는 도시를 취재하러 왔지만 지금은 사람을 보고 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은 가벼운 뇌진탕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안도했습니다. 리웨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베이징에서도 구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신속한 응급 대응 시스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교통기적.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 해가 질 무렵 한강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혼자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비웃었어요. 아시아 도시들의 겉만 번지르르한 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내가 보호받았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청년의 자살 시도를 막은 AI 시스템. 불꽃 축제에서의 놀라운 질서. 마이클을 구한 응급 대응. 모든 순간에 이 도시가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인데 혼자 계시네요.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어떤 생각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서울은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도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손에는 여전히 컵라면을 들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밤에도 라면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면은 혼자 먹으면 짜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할머니가 라면을 나눠주셨어요. 할머니, 왜 한강을 좋아하세요? 강은 흘러도 사람은 기억을 남기거든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이 다 기억돼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멀리서 리웨이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과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사 기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배워야겠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요? 서울에 이런 시스템들 말이에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다르더군요. 리웨이가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베이징에서도 구급차 길 터주기를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취재 일기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내가 틀렸다. 도현이 그 글씨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기자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 보신 거죠. 다른 걸요? 처음에는 도시를 보셨고 지금은 사람을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건물과 시스템만 봤는데 지금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어요. 기자님도 이제 한강 사람이에요. 한강 사람이요? 한번 한강에서 라면 먹으면 다 한강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심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별이 있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써야 할까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쓰세요. 도현이 말했어요.
보신 그대로 느끼신 그대로요.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 마음을 바꿨어요. 한강이 제 마음을 바꿨다고 해야겠네요. 리웨이도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배울 게 정말 많더군요.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거든요. 다시 올 거예요. 꼭 다시 오세요. 한강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 한강은 정말 잠들지 않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CNN 아틀란타 본사 편집실에서 저는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엘리사,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왔어요. 프로듀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도 벌써 뜨거워요. 방영 전부터 예고편만으로도 화제가 됐거든요. 한강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영 당일 긴장하며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밤이 시작됩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제가 도착했던 그날 밤의 모습이었어요.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기자였습니다. 도시의 안전 신화를 믿지 않았죠. 특히 아시아 도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화면에서 청년이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즉시 반응하는 AI 시스템의 모습도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진짜로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불꽃 축제의 장엄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감탄하는 모습, 그리고 조용히 흩어지는 광경까지. 가장 놀라웠던 건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사고 당시 모든 차량이 동시에 비켜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순간을 다시 보니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도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라면은 혼자 먹으면 짜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혼자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저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저를 보호했고 한강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미래의 도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강을 답할 것입니다. 방영이 끝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에 올린 다시 보기는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구급차 길 터주는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 도시에도 필요해요. 2주 후에는 1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의 반응이었어요. 리웨이가 중국에서 칼럼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목이 서울의 강은 미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였습니다. 그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베이징 시민으로서 부끄럽다. 서울에서 본 시민의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서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도쿄시에서 한강의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여러 도시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서울시와 교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강을 모델로 한 안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센트럴파크에 AI 기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CNN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엘리사,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 이번 다큐로 CNN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속작은 어떨까?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취재해보면 어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한강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할머니와 함께 라면 먹던 모습, 도현과 대화하던 장면들이 생생했습니다. 문득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강은 흘러도 사람은 기억을 남기지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서울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지금쯤 한강에는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며 강바람을 맞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서 할머니와 라면을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난 서울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 한강은 정말 잠들지 않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은 저를 바꿨습니다. CNN 엘리사 밀러의 한강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우리는 미국과 함께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2025년 봄,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국제 군사 저격 대회였습니다. 세계 20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일본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방위대학교 교수 타카하시 요이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군 저격수들의 완벽한 침착함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죠. 감정 하나 없이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일본 방위성 사이키 료 과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또 지랄이군요. 그놈들 마케팅은 질리지도 않네. 그는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며 현실을 외면했죠. 하지만 24세 방위대 학생 아리무라 유우카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린 왜 초대도 못 받았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일본 군사교육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실력과 일본의 현주소, 그리고 한 교수의 20년 트라우마가 얽힌 이야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벤닝 기지 새벽 5시 30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요이치, 일본 방위대학교 교수. 60세가 된 지금까지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화면 속 박대웅 상사가 움직였습니다. 한국군 1군단 특공연대 소속. 그의 몸놀림은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풀립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저격 자세를 만들어내더군요. 저격총을 든 그의 손가락에선 미세한 떨림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주변의 미군 관측병들이 쌍안경을 들고 지켜봤지만 박 상사에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했죠. 오직 표적과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풍속 2.3m, 거리 386m, 목표 식별. 박 상사의 목소리는 감정이라는 게 제거된 기계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총성 하나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386m 저편의 표적이 정중앙에 구멍을 냈죠. 미군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박 상사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니까요. 그가 중얼거린 한마디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습이 아니다. 실전이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기술일 뿐이었던 거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교관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외감이었어요. 저 완벽한 침착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는 직감, 호흡을 조절하는 그 절제된 리듬. 교과서에선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위성에 도착했을 때 사이키 료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8세, 언제나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한 눈을 한 남자죠. 한국이 또 1위를 했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제 군사 저격 대회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사이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국뽕질 그만 좀 하지. 사이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쇼에 능하긴 하네, 그놈들이. 마케팅 천재들이야. 마케팅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박대웅의 그 완벽한 집중력을, 장제욱 중사의 정확한 계산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다니. 그건 우리와는 다른 얘기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사에키가 비스듬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얘기라니요. 우리는 미국과 함께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사에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가슴 한편에서 자괴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박대웅이 총을 든 순간부터 방아쇠를 당기는 그 0.3초까지 20번도 넘게 반복해서 봤죠. 볼 때마다 절망감이 깊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예산을 신청하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 말고요. 눈을 감으면 박대웅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 채 생존만을 생각하는 전사의 얼굴. 언제부터 우리는 총을 쏘는 것보다 서류를 쓰는데 더 익숙해졌을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박대웅처럼, 장제욱처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방위대학교 강의실, 오후 2시. 24세 아리무라 유우카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죠. 강의가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수님. 유우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다른 학생들도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유우카는 부끄러운 듯 물었지만 눈빛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초청받았는데 왜 우리는 참가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군사 외교는 복잡한 문제다. 저는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여러 요소가 작용하거든. 하지만 유우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정한 간절함이 있었죠. 한국군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표가 나타났죠.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한국이 6위, 일본은 8위였습니다. 순위만 보면 우리가 뒤처진다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왜 실전 평가에서는 빠졌을까요? 유우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외된 건 실력 부족 때문이라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일본 군사 커뮤니티는 벌써 시끄러웠죠. 조센징들이 설쳤네. 어차피 가짜 실력이야. 미국이 정치적으로 배제한 거다. ECH 게시판엔 더 노골적인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보다 위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야. 국뽕 민족 특기 아니야. 어차피 실전되면 다 도망갈 놈들인데. 그때 사이키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이치 교수,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방위성 과장실에서 사이키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들이었죠. 여론이 좀 시끄럽네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다고요. 사이키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몇 개의 우익 사이트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건넸습니다. 이런 곳에 글 좀 올려주세요. 한국의 실력은 과장되어 있다고. 저는 메모지를 보지도 않고 돌려줬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일입니까? 사이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국방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김지원 정훈장교의 영상을 봤습니다. 35세의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실전 데이터를 모읍니다. 김지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시 상황은 시험지가 아니니까요. 정답도 없고 제시험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험지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전쟁을 학교 시험 치듯 생각하게 됐을까요? 저격은 계산이지만 전투는 생존입니다. 김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건 점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다음 날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또 질문했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이 정말 뛰어난 건가요? 우리는 왜 그런 훈련을 안 합니까? 저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발의 실탄을 쏴봤습니까? 강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의탄 말고 진짜 총알 말이에요. 유우카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10발 정도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5발, 어떤 학생은 20발. 한심한 수준이었죠. 한국 장교 후보생들은 몇 발 쏠까요? 제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월 평균 수백 발입니다. 매달 말이에요. 학생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10배, 20배 차이였거든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초대 못 받은 거야. 유우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죠. 그 한마디가 무거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이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또다시 봤습니다. 박대웅 상사의 저격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서 말이죠.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걸까요? 풍속, 각도, 상대 움직임, 주변 구조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기억하진 못해. 저건 계산이 아니라 직감이야. 직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암기였습니다. 매뉴얼을 외우고 절차를 반복하고 답안지를 맞히는 것. 실전에서 바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엔 그런 변수는 없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유우카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진지해져 있었죠. 우린 정지 표정만 쏴봤어요. 유우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바람도, 적도, 우리도.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 훈련장의 표적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었죠. 바람도 계산되고 방해 요소도 제거되고 스트레스도 없는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만 쏴봤습니다. 그때 방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원 정훈 장교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한일 군사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지원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었고 무엇보다 눈이 살아있었죠. 그리고 그녀 주변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짜 전사의 아우라였어요. 반갑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그녀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했죠. 이쪽이야말로 영광입니다. 사에키 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죠. 한국군의 저격 실력이 화제더군요.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김지원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에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풍속이나 거리 같은 건 컴퓨터가 다 계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명령만 따르는 장기말일 뿐이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장수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에키의 비열한 조롱과 김지원의 날카로운 대답 사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에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완전히 참교육당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AI 없이도 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원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된 감각이 더 빠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인간은 느끼거든요. 위험을 말이죠. 위험을 느낀다고요. 저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수치로만 접근했죠. 하지만 그들은 몸으로,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훈련합니까?
유우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참관하고 있던 그녀가 용기를 낸 거죠. 김지원이 유우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실전처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대답이었어요. 연습할 때는 실전같이, 실전할 때는 연습같이요. 사에키가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장난 같군요. 그런 정신승리론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김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생존 방법입니다. 그녀가 사에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이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지원의 말에는 실전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있었어요. 사에키는 할 말을 잃었죠. 실전처럼 연습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고 훈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매 순간을 살아남기 위한 기술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언제부터 그런 절박함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제가 무전기 너머로 들리던 아이의 울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저도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수를 했죠. 김지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장수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뭐였을까요? 움직일 줄도 모르는 녹슨 장기말이었던 걸까요? 눈을 감으면 박대웅의 완벽한 침착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지원의 단단한 확신이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해야겠다고, 진짜를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함께 말이죠. 2003년 바그다드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자위대 특수부대 소속이었죠. 인도주의 지원 작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날도 저격 임무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민간인 대피를 엄호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꼬였습니다. 무장 세력이 민간인 사이에 섞여 있었거든요. 스코프를 통해 본 남자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인지 폭탄인지 아니면 다른 물건인지 판단이 안 섰어요. 거리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없었죠. 표적 확인. 사격 허가를 요청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휘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즉시 사격하라.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 그 순간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사막을 갈랐고 남자가 쓰러졌죠. 그런데 그가 들고 있던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그 절규가 지금도 제 귀에 맴돌죠.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이었어요. 방아쇠에 닿은 손가락이 20년 전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직접 조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론만, 매뉴얼만, 안전한 교과서만 가르쳤죠. 실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대웅 상사의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손놀림, 장재욱 중사의 무표정한 집중력. 저는 거기서 제가 가져야 했지만 갖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완벽한 감정 통제를 말이죠. 그들은 감정을 없앤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도구로 만든 거죠. 두려움을 집중력으로, 분노를 정확성으로, 죄책감을 신중함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방위대 사격장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총을 들어본 거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지원의 말이 떠올랐죠. 훈련된 감각이 더 빠릅니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인간은 느끼거든요. 느낀다는 것. 저는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도 감정이고 죄책감도 감정이고 책임감도 감정이죠. 그런 감정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유우카가 사격장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죠. 총 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우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이론만 가르치셨잖아요. 저는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죠. 무서웠어. 또 실수할까봐. 실수요. 유우카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을, 그 아이들의 절규를 말이죠.
유우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고백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줬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죠.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우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총을 놓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정확해져야 하는 겁니다. 더 신중해져야 하는 거고요. 한국군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만들까요?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김지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서적 단절 훈련이라고 하더군요. 정서적 단절.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기술. 그것이 한국군의 진짜 강함이었던 거죠.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유우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진짜를 가르쳐 주세요. 한국군처럼.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 말이죠. 각오는 됐나?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총을 들겠다고. 학생들에게 진짜 저격을 가르치겠다고. 이론이 아닌 생존 기술을 말이죠. 20년 만에 제 손에서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지원이 옳았어요.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방위성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사에키 과장과 다른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합동전술 훈련을 제안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군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사에키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습니다. 한국과 합동훈련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묻어났죠. 우리 학생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지 표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요. 한계라니요. 사에키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우린 한국처럼 허술한 국산 장비 쓰지 않습니다. 우린 세계 최고 연합군이에요. 세계 최고 연합군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무능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실탄을 제대로 쏘지 않고 평가만 받는 군대가 된 거군요. 제가 말했을 때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사에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일본 자위대를 모독하는 겁니까? 실탄 사격 시간을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 장교 후보생들 말입니다. 월 평균 2시간입니다. 한국은 20시간이고요. 다른 간부들이 술렁였습니다. 10배 차이라는 건 변명할 수 없는 격차였죠. 하지만 사에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군의 최첨단 장비가 있고 완벽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어요. 장비가 총을 대신 쏴주나요? 제가 반박했을 때 사에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타카하시 교수,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사에키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편을 들면서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거죠. 편을 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생존 문제예요. 생존이라니 과장 좀 하지 마세요. 사에키가 비웃었습니다. 우린 평화국가입니다. 전쟁 따위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에키가 다른 간부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죠. 정치적 거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을 해임하는 게 어떨까요? 사에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현실적인 분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임이라고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사에키 같은 인간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좋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사에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학생들한테는 직접 가르칠 테니까요. 직접이라니요. 방위대학교 밖에서 말입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유우카 같은 학생들은 진짜를 배울 자격이 있거든요. 진짜라니, 또 그런 소리를.
사에키가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정치인은 숫자를 믿고 저는 생존자를 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복도에서 유우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만두신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짜로 시작하는 거지. 진짜요. 한국군처럼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저는 유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비됐나? 유우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년 만에 저도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죠. 김지원의 말이 옳았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인 거라고요. 유우카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본기 훈련을 했죠. 혼자서 묵묵히 말입니다. 얼굴 표정부터 달랐어요. 예전에 어린 학생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단단해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변했죠. 이젠 걱정 안 해요. 그냥 쏘면 되거든요.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유우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군 훈련법을 연습하고 있어. 한국군이라고. 친구들이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그런 건 일본 군기에는 없다고. 그래서 우린 초대도 못 받은 거야. 유우카의 한마디에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죠. 냉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유우카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지원이 보내준 훈련 영상을 따라하며 그녀는 점점 진짜 저격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호흡법,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집중까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어느 날 유우카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가? 한국군 저격 영상을 보면 총 쏘기 전에 항상 같은 동작을 해요. 유우카가 직접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숨을 3번 깊게 쉬고 어깨를 1번 돌리고 그 다음에 조준하더라고요.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저도 그 패턴을 눈치챘지만 학생이 먼저 발견한 걸 보니 기특했죠. 그게 뭔지 알겠나?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서적 단절 의식이죠. 감정을 완전히 초기화하는 루틴이에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김지원이 말했던 훈련법의 핵심을 혼자서 파악한 거죠. 직접 해봤나? 네. 확실히 마음이 달라져요. 유우카의 목소리에 놀라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집중만 남아요. 마치 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우카의 사격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봤거든요. 처음에는 비웃었던 친구들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가르쳐줘. 한국식 훈련이 뭔데? 정말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유우카는 기꺼이 가르쳐줬습니다. 호흡법,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전수했죠. 일주일 만에 5명의 학생이 모였고 한 달 후엔 1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방위대학교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에키 과장이 직접 학생들을 회의실로 불러들였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사에키가 학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군 흉내내는 거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흉내가 아닙니다. 유우카가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사에키가 비웃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만의 자랑스러운 방식이 있어. 굳이 남의 걸 베낄 필요 없지. 그 방식으로 우리는 뒤처졌잖아요. 유우카의 말에 사에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실전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그 때문이고요. 당장 그만둬. 사에키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군기 위반이야. 처벌받을 각오는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우카를 따라 다른 학생들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우린 더 나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군인이라고. 사에키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는 일본 군인이야. 한국인이 아니고. 군인은 국적을 초월해서 생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우카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사에키는 할 말을 잃었죠.
그날 저녁 유우카가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모두 가르쳐 주세요. 한국군처럼. 그녀의 눈에는 절절한 간구가 가득했죠. 정말로 하고 싶나?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시험 치는 군인 말고. 저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 말이에요. 고맙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유우카가 의아해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너희 같은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학생들 말이야. 유우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아이들이야말로 일본의 진짜 미래라고.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유우카와 다른 학생들은 마지막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실전식 평가를 준비했거든요. 총은 맞히는 게 아니다. 제가 사격장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수단이야. 김지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죠. 20년 만에 저도 다시 총을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 저는 3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깨를 한번 돌리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죠. 이라크에서의 기억도 죄책감도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표적 정중앙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한국군들처럼 무표정했죠. 어떤 기분이세요? 유우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 기분도 안 들어. 제가 답했을 때 학생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감정이 끼어들면 생존에 방해가 되거든. 그날 오후 방위성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위대학교 커리큘럼 전면 개편안이었죠. 김지원과의 정식 협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에키 과장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죠.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에키가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 방식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의 발언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언론은 사에키를 조롱했죠. 초대도 못 받은 일본이 무슨 독자적 군사력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사에키 망신, 혐한으로 현실 도피, 일본군 수준 그대로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에키는 결국 경질됐습니다. 그가 방위성을 떠나면서 저에게 소리쳤죠. 눈에 광기가 서린 채로 말이에요. 그들이 배신하면 넌 책임질 수 있나?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총을 들 때 넌 술잔을 들고 있었겠지. 사에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완벽한 참교육이었죠.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지원과의 협약식에서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김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섬세함을 배우고 싶거든요. 섬세함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섬세함은 실전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거든요. 진짜 정밀함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을 때 김지원이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졸업식 날 유우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죠. 뭐든 물어봐. 왜 이제서야 진짜를 가르쳐 주셨어요? 유우카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서웠거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 실수할까봐,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그래서 더 정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우카가 제 말을 되돌려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죠.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학생에게 배우는 교수라니.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제가 말했을 때 유우카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짜 군인이 될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저는 이라크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죠. 그 실수가 저를 더 나은 교관으로 만들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김지원의 말이 옳았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인 거라고요. 저는 드디어 움직이는 법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강원도의 한국군 훈련기지는 새벽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했죠. 유욱하는 한국군 훈련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대학교 역사상 첫 교환 학생으로 말이죠. 저도 함께 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진짜 훈련장이었어요.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장제욱 중사가 침묵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말없이 유욱하의 총장전을 도와줬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긴장되나? 제가 유욱하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편하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떨던 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변할 줄이야. 얼굴 표정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장제욱 중사는 유욱하의 숨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의 고개가 미세하게 끄덕였죠. 무언의 승인이었습니다. 박대웅 상사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바람은 감정 따라 흐르지 않는다. 그의 한마디에 유욱하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에서 배운 게 뭔가? 제가 물었을 때 유욱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총 쏘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에요. 김지원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진짜 방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유욱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던 그 서투른 학생이 전혀 아니었죠. 침착하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번 깊게 숨을 쉬고 어깨를 한 번 돌린 후 조준했습니다. 완벽한 정서적 단절 의식이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에서 유욱하는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이에요. 기분이 어떤가? 장제욱 중사가 물었을 때 유욱하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무 기분도 안 들어요. 장제욱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맞다. 그게 진짜 저격수야.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 학생이 한국군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전우회였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실전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인질 구출 시나리오였죠. 유욱하는 300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인지력을 맡은 한국군 병사도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군이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다. 병사가 중얼거렸을 때 유욱하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줄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유욱하는 최종 시험에 임했죠. 500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난이도였어요.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습니다. 유욱하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3번 깊게 숨을 쉬고 어깨를 한 번 돌렸죠. 모든 감정을 완전히 비운 채 조준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정지한 듯 했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모든 게 멈췄어요. 오직 유욱하와 표적만이 존재했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고요에 휩싸였죠. 표적이 정확히 명중됐습니다. 완벽한 저격이었어요. 한국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유욱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진짜 저격수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훈련이.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러워요. 부럽다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게. 김지원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려워해요. 감정을 버리는 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감정을 버린다기보다는.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통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김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에요. 도구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유우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어요. 뭘? 왜 한국군이 진짜로 강한지. 유우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한국군의 진정한 강함이었죠.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정말 달라졌나? 한국군은 어떻던데? 친구들의 질문 공세에 유우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달라진 건 저예요. 총이 아니라. 그 말에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달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군이 주최하는 아시아 합동훈련에 일본이 정식 초청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우카와 다른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이번에는 우리도 함께할 수 있겠네요. 유우카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김지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곧 답장이 왔죠.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진짜 교육자를 만나서. 6개월 후 첫 번째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유우카는 이제 한국군들과 나란히 서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박대웅 상사도 장재욱 중사도 그녀를 동등한 전우로 대했습니다. 조주는 끝났다. 훈련을 마친 유우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조주는 끝났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죠. 새로운 일본군의 시작. 국경을 초월한 군인 정신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함께 서서 같은 목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에서의 실수도 사에키의 비열한 방해도 모든 시행착오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원이 옳았어요.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움직일 줄 아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조주는 끝났으니까요. 진짜가 시작됐으니까요.